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기침 가래가 우리 몸을 살리려고 하는 아주 고마운 반응이라는 저번 편 보셨나요? 자, 그런데 말이 그렇지 어쩌다 한번 기침 가래 할 때가 고맙구나 하지만 일상에서 이 기침과 가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쉬고 이 고통을 받는다면 고맙기는커녕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도대체 나를 방어한다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늘상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질병이죠, 질병.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폐기관지에 일어나는 질병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질병들에 대한 대처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폐기관지 질환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식 아시죠?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천식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천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천식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저는 이 천식이 살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식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앉아서 잠을 주무시는 그런 질환이에요. 눕기만 하면 너무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서 잠을 주무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질환인데 도대체 이 천식은 왜 생겼을까요? 바로 기관지에 지나친 자기 방어 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 반응인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기관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기관지는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물질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물질을 내보내기도 하는 굉장히 청소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만약에 나쁜 물질이 들어온다면 기침이나 가래를 통해서 이걸 내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알러지라는 게 지나치게 예민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이물질이 아닌데도 이물질로 착각하는 이제 그런 질환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관지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지나친 과보호인 거죠. 과보호.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을 하죠. 사랑하는데 지나치게 그 과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천식은 기관지가 우리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나쁜 물질을 없애려면요, 면역세포에서 항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항체. 이 항체는 면역세포가 쏘는 총알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이 진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만 못 들어오게 이렇게 총을 쏴야 되는데 무조건 총을 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군인으로 치면 정말 적들이 왔을 때만 총을 쏴야 되는데 비둘기가 날아가도 총을 쏘고 나뭇잎이 떨어져도 총을 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총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죠. 과민. 과보. 아이들을 과보하는 것처럼 기관지가 과보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과민 반응. 그것을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물질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길을 열어줘야 되나요? 길을 막아줘야 되나요? 길을 막아야겠죠. 기도니까. 기관지의 길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수축이 되죠. 뭐 들어오지 마 하면서 점점 좁아져요. 좁아지면 어때요? 숨을 쉴 수가 없죠. 기관지가 적당히 넓어져야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 기관지가 나쁜 물질 못 들어오게 좁히다 보니까 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기관지가 수축이 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또 좁아지니까 쌕쌕쌕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천식은 반복적으로 발작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천식은 기관지가 나를 지키는데 지나치게 과민해져서 과보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이 기관지를 보면은 정상인들의 기관지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뻥 뚫려 있는데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의 기도는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 좁은 공간으로 숨이 들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면역세포가 과민해지지 않을지 괜찮다고, 그러니까 즉 천식은 이 면역세포의 균형을 찾는 거죠. 면역세포의 균형을 찾아서 정말 적이 나타났을 때만 총을 쏠 수 있도록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을 천식 증상이 있을 때 그림을 보시면 기도도 좁아지고요. 이 근육이 기도를 계속 올가매는, 수축하는, 그러면서 염증이 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요, 천식약은 어떤 약을 쓰냐면 스테로이드제를 씁니다. 스테로이드제가 제가 그 부신편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티솔 아시죠, 이제? 부신 공부 안 하셨으면 부신 한번 공부하고 오세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제를 많이 처방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면역세포의 과보호로 인한 과염증 반응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코티솔이기 때문입니다.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면역세포들이 조용해져요.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총질을 해대는 것을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먹는 약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흡입하는 약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천식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실 때는 아침에 처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아침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산다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 스트레스의 연속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저항이잖아요, 저항. 근데 우리가 눈 떠서부터 저항에 시달립니다. 사실 지금 중력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꿋꿋이 앉아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중력보다 제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동력에는 코티솔이 있어요. 제가 코티솔이 충분하면 이렇게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코티솔이 충분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있죠. 제가 부신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중력보다 그 에너지를 못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중력을 이겨야만이 빨딱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력보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아침에 나와줘야 돼요. 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에너지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 코티솔, 에피네프린 이런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중에 코티솔은 특히나 염증 반응을 다 소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분들의 스테로이드는 아침에 많이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이 처방이 될까요? 네, 기관지 확장제가 처방이 되겠죠?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쌕쌕 소리가 나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을 냅니다. 근데 이제 기관지가 확장이 되려면 살짝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야 돼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살아남으려면 빨리 뛰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러니까 산소가 몸속에 많이 들어가야 살아남기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기관지가 살짝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가 좁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를 넓혀주는데 이 기관지 확장제 자체가 교감신경을 약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식약을 좀 드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 흥분 물질은 우리가 진짜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옛날에 스트레스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다던가 뭐 굶어 죽는다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던가 이런 거였지만 근데 요즘의 스트레스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직장 상사, 자식과의 관계 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게 스트레스잖아요.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부신에서 제가 부신에 피질도 있고 수질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주셔야 돼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야 이 스트레스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죠. 즉, 이 기관지가 자꾸 좁아진다는 거는 천식으로 시달린다는 거는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식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을 받으신다면 일단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약을 드셔서 염증을 막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건 맞는데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제 많이 알려져서 천식 환자분들도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이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냐?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급한 불은 약으로 꺼야 되니까 처방약을 드시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테로이드, 부신편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신 피질에서 우리 몸이 코티솔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부신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먹는 약으로 들어오는 스테로이드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굳이 밖에서 약으로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내 몸이 못 만들어내니까 밖에서 약으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는 거죠. 약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약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지를 시키죠. 그러면 이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를 줄이려면 내가 스스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부신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생존 호르몬이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거 이외에는 다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근육을 녹이고 혈관을 약하게 하고 뼈를 약하게 하고 포도당이 많아지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생존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 생식 호르몬 쪽은 약해지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이 올 수도 있고 혈관이 약해지니까 멍이 잘 들 수 있고 뼈가 약해지니까 골다공증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또 포도당 생산을 높여주다 보니 당의 노출이 당뇨가 올 수도 있고 또 그 부작용으로 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문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지시면 너무 심할 때만 먹는 약으로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흡입기, 천식 흡입기가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흡입기는 먹는 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훨씬 덜하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몸 밖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흡입기를 써야만 좋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부신 기능이 약하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셔서 부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이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를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천식약에 많이 처방이 되는 게
항알러지예요. 항히스타민제, 항루코트리엔제 이런 알러지 약이 많이 처방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세포가 과민해져서 정말 적이 나타났을 때만 항체를 만들어서 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항체를 만들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면역세포의 불균형이라는 거죠. 근데 면역세포의 불균형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전편 기관지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도 점막, 둘째도 점막, 셋째도 점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점막이 튼튼해야 면역의 균형이 잡힙니다. 근데 이 점막이 기관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막은 눈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방광에도 있고 질에도 있고 여러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방에 있는데요. 특히 이들 점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막이 바로 장점막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튼튼해진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점막에 면역세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이 장점막이 튼튼해야 이 기관지 점막까지 모든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천식이지만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 기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 장 면역을 봅니다. 장에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깨져 있다면, 즉 우리 몸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유익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위장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데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깨지면 장누수가 일어나고 이 장누수로 인해서 기관지까지 면역의 불균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식을 기관지에서 증상은 일어나지만 이 천식에서 벗어나시려면 장을 살리셔야 되고요. 부신을 살리셔야 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신을 살리고 장 면역을 살린다면 천식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기관지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기관지가 이렇게 파이프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기관지 안에 이 내경이 비가역적으로 늘어난 만성 폐질환입니다. 기관지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관지 확장증 있으신 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기관지 내경이 한번 늘어나면 비가역적으로 다시 탄력적으로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기관지의 내경이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늘어난 기관지 확장증을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질환에 들어가요. 기관지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몸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물질도 없애주고 몸 안에서 생긴 나쁜 물질은 밖으로 빼주는 굉장히 중요한 청소 역할이잖아요. 청소는 면역세포가 하니까 면역기관인데 이게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청소가 안 되겠죠. 이 관이 있는데 군데군데 늘어나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그 안으로 노폐물이 들어가서 고여버리겠죠. 고인 곳은 세균이 살기가 쉽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기관지에서는 정상적인 기도 분비물의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질환이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 그러니까 천식은 기관지가 수축이 돼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라고 한다면 기관지 확장증은
고무줄이 늘어났다고나 할까? 이렇게 고무줄의 탄력성이 없어져서 생기는 질환? 뭐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천식이나 기관지 확장증이 이제 같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더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상 기관지는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뻥 뚫려 있다면 확장된 기관지는 이렇게 늘어져 있고 두터워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기관지 원래 일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비가역적으로 변해진 증상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이름도 어려운데요. COPD.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그 기관지 확장증하고 겹치기도 하는데요. 기도에 염증이 지속이 돼서 기도가 이제 좁아지면서 기도 폐쇄가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엄청 고통스럽죠. 이 천식,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사실은 막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종과 만성 기관지염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폐 기종은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폐포 있죠. 포도송이 같은 폐포, 요게 딱딱해지면서 파괴가 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안 되겠죠? 얼마나 호흡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기관지에 염증을 못 없애니까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을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노후에, 말년에 우리가 기능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또 유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 노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걱정이 되는 질환입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죠. 기흉이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기흉은 키는 크고 마른 고등학생 청년들에게 좀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요. 이 폐가 두 장의 얇은 흉막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흉막 사이의 공간을 흉막강이라고 하고 이 흉막강은 흉수가 흐르고 있어요. 이 폐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커졌다가 작아지잖아요. 커졌다 작아질 때 할 때 이 흉수가 흐르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 흉막이 이 손상이 되면 이 흉막강에 공기가 차는 것, 이 현상을 바로 기흉이라고 합니다. 이 폐가 공기 압력 때문에 공기가 차게 되면 공기 압력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굉장히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데요. 청년들이 크는 속도하고 이 폐의 속도가 맞질 않아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또 이랬을 때도 기흉이 생기는데 그럴 때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조처를 취하시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통증이 심하고 호흡곤란으로 고생하면서 힘든 질환이죠. 또 폐렴은 많이 들어보셨죠? 폐렴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사실 폐렴으로 이제 직접 가는 거는 드물고 기관지염에서 이제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그 감기를 방치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그냥 폐렴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새 기관지 이하 폐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근데 이 폐렴 때문에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잃었는데 요즘은 뭐 약이 좋아져서 폐렴에 걸렸다 하더라도 약으로서 잘 치료가 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자, 이렇듯 이 이외에도 폐에 관련된 질환이 많죠. 많은데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질환 몇 개만 제가 추려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뭐 천식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뭐 요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런 거에서 벗어나서 숨을 잘 쉬고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도 금연, 두 번째도 금연, 세 번째도 금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흡연을 안 하더라도 지금 지구가 오염이 돼서 미세먼지나 중금속이나 나쁜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담배까지 피운다면 폐기관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폐기관지를 살리려면 무조건 금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금연이. 왜냐하면 이 흡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독이 도파민을 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은 뇌의 변형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의지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처럼 흡연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기관에 들어가서 격리돼서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중독이라면 흡연 중독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흡연도 중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의지로 끊으셔서는 힘들고요. 요즘은 그 금연 프로그램이 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잘 돼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금연의 의지를 내신다면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그런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요,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요, 꼭 여러 도구나 약을 사용하시더라도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제가 천식에 쓰는 약 말씀드렸는데요. 천식 말고도 어떤 기침 가래에 시달릴 때 보편적으로 뭐 감기약이라든가 뭐 기관지염에 쓰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거담제라는 게 있거든요. 가래를 담이라고 하잖아요. 담을 제거하는 거를 거담제라고 하는데요. 거담제에도 종류가 많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래 때문에 고생을 할 때 병원에 가시기보다는 약국에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가래에도 어떤 가래의 양상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훨씬 빨리 가래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그냥 가래 제거제 주세요 하면은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약사도 약을 고르기가 훨씬 쉽고 그러면 증상도 빨리 완화가 됩니다. 첫 번째로요. 가래의 배출을 도와주는 거담제가 있어요. 가래가 딱 달라붙었다. 뱉으려고 해도 잘 안 뱉어진다. 이럴 때 이 점액 분비량.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 점막에 점막이 있고 이 점막이 촉촉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점액 분비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점막이 말라 비틀어져서 점액이 잘 안 나온다면 이게 칼칼하니 뭐가 안 나오겠죠? 그럴 때 점액 분비량을 늘려서 가래를 잘 배출하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의 약들이 있습니다. 구아이페네신이라는 성분이고요. 또 점액을 조절해서 점액을 줄여가지고 가래가 이렇게 묽은 가래 있잖아요. 묽은 가래, 진한 가래, 가래가 이 약국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가래가 안 뱉어진다, 가래가 딱 달라붙어 있다, 가래가 거품처럼 많이 나온다, 가래가 노랗다,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점액을 줄여서 또 지나치게 점액량이 많을 때는 점액을 줄여서 하는 그런 거담제도 있습니다. L카르보시스테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점액을 용해해서 점액이 너무 점성이 강하면 이 점액을 좀 분해를 해줘야겠죠. 점액을 좀 분해해서 뱉어내기 쉽게. 이 덩어리가 져 있을 때는 뱉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액을 분해해서 점액을 가래를 잘 뱉어내게 도와주는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아세틸시스테인, 엘도스테인 이제 이런 약들입니다. 그리고 점액을 활성화시키는 아까 그 객단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약과 비슷한데요. 점액이 분비를 촉진하는 거죠. 점액 분비량을 늘릴 수도 있고 점액이 잘 나오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약들, 암브록솔, 브로맥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이기 때문에 요렇게는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품명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성분명을 알 필요는 없고, 가래를 녹이고 배출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구나. 좀 더 자세하게 증상을 설명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요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가래가 잘 안 뱉어져요. 가래가 하얀색이에요. 가래가 묽어요. 가래가 덩어리졌어요. 가래가 초록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문가들에게 드려야 약을 선택하기가 훨씬 쉽고 빠르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기침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 기침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속 여기저기에 점막이죠. 점막에 기침 수용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코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식도에도 있고 기관지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여러 곳에 이 점막이 있는 곳에 이 기침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있다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뭔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용체가 뇌에 연락을 합니다. 뭐가 이상한 게 들어왔어. 이걸 빼내야겠어. 그러면 기침 중추가 오케이 하고는 기관지 평활근과 호흡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거죠. 나가, 들어오지 마, 못 들어와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를 살리려는 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기침약에도 뇌에 작용하는 게 있고 말초에 작용하는 게 있고 이거 눈치채시겠죠. 뇌의 기침 중추를 억제해버리면 기침 안 하겠죠. 우리 몸에서 뇌가 전달을 해야 기침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뇌를 억제해버리면 기침을 안 하겠죠. 그래서 뇌의 중추성 진해제, 진해제가 이제 기침약이란 뜻이에요. 중추성.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억제하는 약을 중추성 진해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약성 진해제도 있고 비마약성 진해제도 있습니다. 마약성 진해제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의약품으로 이분이 기침이 너무 심해서 부작용보다 얻는 게 훨씬 많으니까 기침약을 써야겠다. 그래서 전문가가 결정해서 처방전에 의해서 나가는 기침약이 있는데요. 그걸 마약성 진해제라고 해요. 너무 잠을 못 자고 막 기침을 한다면 아무리 기침이 뭐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나쁜 물질을 빼내는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면 몸을 해치겠죠. 그럴 때 처방이 되는 겁니다.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의 전문의약품이 있고요. 비마약성 진해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덱스트로메트로판, 노스카핀이라는 약이 있으니까 너무 심할 때는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일반의약품 수준에서 중추성 진해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말초성 진해제가 있는데요. 이 말초, 기관지에 있는 또 목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점막 있죠. 귀나 코 이런 점막 등에 있는 기침 수용체를 막는다면 기침을 또 안 하겠죠. 이 기침 수용체의 작용을 방해해서 기침을 억제하는 약에는 레보드로프로피진, 이름도 기네요. 테로브로민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해제는요 신중하게 써야 돼요.
너무 힘들 때는 중추성 진해제든 말초성 진해제든 써야 됩니다. 잠을 못 자고 기침을 해대서 기관지가 막 출혈이 있을 정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기침약을 써야 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침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나쁜 물질을 빼내려고 또는 열을 빼내려고 또는 내 몸속에 있는 나쁜 물질을 빼내려고 하는 자정작용인데 무조건 기침약을 쓴다면 그게 중추성이든 말초성이든 나가야 될 게 못 나가겠죠. 그래서 기침약을 오래 복용하고 있다가 질병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약을 쓰실 때는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언제까지 쓸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침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기침약을 쓰실 때는 거담제에 비해서 훨씬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침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급한 불은 끄지만 왜 기침을 하는지 그 원인을 잘 찾아서 균형을 잡아 주셔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증상만 완화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성질환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침약은 꼭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폐하고 기관지하고 부신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부신이 부신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콩팥 위에 모자처럼 붙어있다 해서 부신인데요. 이 부신에는 부신 수질도 있고 부신 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신 자체도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관지 질환으로 시달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부신이 말랐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한 제 경험적인 거기도 하지만 너무 열심히 사신 분들, 너무 마음의 그 에너지를 풀어주지 못하신 분들, 너무 이렇게 그 생각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관지가 약해지더라, 이런 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신은 아껴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신은 우리 몸의 여분의 배터리. 부신은 우리가 100세 장수시대에 120세 100세 장수시대에 부신이 말라버리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없는데 100세가 되기 이전에 즉 노년이 되기 이전에 이미 폐기관지가 약해져 있다면 너무 열심히 사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땡겨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부신은요,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기관지만 좋아지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부신을 채워야 기관지가 좋아져요. 부신에서 코티솔, 부신에서 에페드린이라는 호르몬이 폐기관지에 그 호르몬을 줘야만 폐기관지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신을 채워야 되는데 부신을 채우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봐야 돼요. 뭘 봐요? 대변, 소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관지가 건강해지려면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잘 먹고 소화기가 좋아야겠죠. 근데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폐기관지의 면역이 좋아지려면 점막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점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장점막이고 장점막이 면역의 핵심이잖아요. 장에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있고 장이 튼튼해져야 면역이 튼튼해지고 그래야 폐기관지의 면역이 튼튼해지니까 폐기관지가 튼튼해지려면 위정관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 장이 좋아지려면
제가 위장 기능 편에서 말했지만 위장 기능의 핵심은 위산이에요, 위산. 위산이 충분히 많이 나와야 기관지로 들어온 이물질을 위산이 다 분해해버리고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나쁜 물질이 다 분해가 되어서 장이 튼튼해지잖아요.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은 나쁜 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의 면역을 떨어뜨리거든요. 즉 우리 몸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위산이 잘 나와야 되고 장의 면역이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잘 자야겠죠. 잘 자려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돼야겠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를 기와집을 백채쯤 짓다가 날이 새잖아요. 생각은 정리하고 마음은 느껴주고 제가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뇌에 속지 말아라.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 기계다. 그러니까 뇌를 멈춰라. 생각을 멈추고 마음은 풀어주고 마음에 에너지가 뭉쳐 있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이 되고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부신은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관지, 폐기관지의 질환에서 벗어나시려면 부신을 튼튼하게 해는 게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아주 많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폐기관지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점막은 눈, 코, 귀, 입, 기관지, 장, 비뇨, 생식기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막이 같이 건강해져야 폐기관지가 건강해진다는 거. 점막 건강이 기관지의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한방에서 저는 한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 한방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짝을 이루는 기관이 나와요. 근데 이제 폐기관지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비위, 간담, 신방광, 심소장, 폐대장 이렇게 짝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듯이 대장은요. 찌꺼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요. 폐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설사가 있으신 분들도 폐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 점막이 말라 비틀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 건강이 곧 기관지 건강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번 기침 가래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폐기관지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첫 번째도 점막, 두 번째도 점막, 세 번째도 점막이라고 했잖아요. 점막이 촉촉해야 된다. 그러면 지나친 저염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나친 저염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짜게 먹으면 좋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거 아니고요. 짜게 먹어도 나쁘고 싱겁게 먹어도 나쁘고 균형 잡히게 드셔야 되고 이 몸에서 물을 빼내는 나쁜 음식, 커피, 녹차, 나쁜 음식은 아니죠. 커피나 녹차가 나쁜 음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안 좋은 거예요. 탈수 음식, 이런 카페인 음료, 매운 음식, 또 탄산음료를 줄이세요. 점막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 섭취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잠을 잘 자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여기서 기관지에 특별히 운동이라고 한다면 팔다리 운동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림프순환이 되게 팔다리 운동도 중요하지만 횡격막 운동, 복식 호흡, 횡격막 호흡이 굉장히 기관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편에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림프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칼로리 중심의 가공 음식 이런 것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 안 좋다는 거. 매운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게 안 좋은 거니까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우리가 집착하는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몸의 균형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관지 관리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급할 때는 약물을 써서
증상을 완화하고 더 큰 질환으로 가지 않게 막는 건 맞지만 이 폐기관지는 자칫 잘못 관리하면 만성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